정세균 후보가 굉장히 센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이낙연은 대통령 후보의 적임자가 아니다. 어떠한 업적도 못 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스토킹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죠. 단일화 대상으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 정세균을 주저앉히려는 행위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난 절대 단일화 안 해.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이 대통령의 적임자도 아니고 어떤 업적도 내지를 못했다. 요 말 정세균 후보한테 나오는 가장 센 발언 아닙니까? 저희는 우리 캠프 일만 계속 신경 썼더니 그 사이에 정세균 후보님은 저런 느낌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스토킹 당하는 것 같은. 뭐 그런 푸나님이 아시는 그런 뭐 경우가 있었나요? 저 정도 발언이요? 그 스토킹을 당한 느낌 정도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정세균 후보 아마 캠프만이 느끼는 거겠죠. 참. 지지를 안 오르니까 어차피 그게 이제 이준석이 안철수를 흡수 통합하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거든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두 분은 같은 이제 선상에서 출발해서 두 분 다 우리가 느끼는 그 총리님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뭐 품격을 갖추셨거나 같은 지역에 또 맹주시거나 뭐 이런 다양한 이력들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 총리님이 생각보다 또 지지율도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이낙연 후보 측은 그러니까 뭐 우리 캠프 말고 저쪽에도 계속 사방에 난사를 하셨다는 그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거티브가 본인들한테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를 지금 정세균 후보 입을 통해서로도 또 확인을 받는 거겠어요. NY 캠프 측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충청 경선이 이제 코앞에 임박하면서 만약에 이게 추세가 돼버리면은 경선을 완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지지율 안 나오면은. 그렇죠. 거기에 대해 무슨 미리 약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워딩들이 너무 세니까 어떠한 업적도 내지 않았다. 사실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총리보다는 고생 더 많이 했죠. 방역 총리로서.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이 선거 국면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역정과 정치 인생의 문제에서 정세균 총리가 느끼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표현하자면은 좀 재밌는 표현 좀 날로 먹지 않았냐라는 저는 인식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뭔가 2% 부족한 듯 하지만은 싸울 때 또 뭐 당을 정리해야 될 때 이런 영역의 세월, 고난의 시절, 이 시절을 정세균 총리는 늘 앞장서 왔었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야당 대표를 제일 많이 했고 최근에 우리 중진 정치인들 중에 그리고 그 MB 정권 때 미디어학법 투쟁 때 그 몸싸움 하면서 앞서서 이 스크럼 짜고 로텐돌에 들어 누워서 했던 그 당시 당 대표 이런 것들 뭐 이게 아마 본인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물론 뭐 국회의장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총리도 하고 좋은 것도 많이 하지만 험한 것도 사실 많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당이 누구 당인데 막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온 김에 우리 이낙연 대표 얘기하는 거니까 한마디 할게요. 제가 사실 한 마디도 얘기 안 했던 건데. 독한 겁니다. 아니야, 독한 건 아닌데 이제 뭐 이게 추미애 대표랑 관계된 거죠. 추미애 대표 아들 막 그 사건할 때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참 그때 보면 그때 이제 당 대표가 이낙연 대표였잖아요. 별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당에서. 거의 몇 명이서 했거든요. 보좌관들하고 저하고 몇 명 했는데 당에서 뭔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이낙연 대표 전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막 조선일보에 그걸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에서 직책 있는 사람이 아들 변호하는 게 맞느냐 이래서 그럼 뭐 안 하겠다. 그래서 사실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냥 하는 거거든요. 변호사 하던 사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좀 시켜줘서 당에서 좀 타이틀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 물론 뭐 실무자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방송에 나가야 되잖아요. 좀 서운함이 있어 사실은.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뭐 부대변인도 아니고 그냥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냥 하나 주세요 이랬거든요. 물론 그 실무자 통해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때도 추미애 얘기를 하더라고. 추미애 아들 변호를 해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아니 당에서 지켜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한 걸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사실은 그때 조금 마음이
우리 이낙연 대표나 그분 그 주변에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걸 막 힘들대 할 때도 별로 안 도와주더니 끝나고 나서도 그거를 또 약간 주운궁시 삼는 게 이게 당이라는 게 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추미애 그 김종민 뭐 이 그렇죠. 논란이랑 좀 비슷한 그거랑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있어요. 같은 왜냐하면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추미애 대표가 어찌 보면 거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아들 때도 그렇고 아들 때도 물론 뭐 나중에 뭐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은 이제 나가서 이제 이제 뭐 발언도 해주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바로 앞에 대표였는데도 그렇게 전 대표였구나. 그래도 큰 저기가 없었고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제가 뭐 받았을 때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대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이낙연 후보한테 뭐라 하는 게 이제 그때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쌓인 감정들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그러니까. 옆에 약간 지켜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도 보면 이게 당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도와주냐 이런 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제가 보기엔 좀 남아 있는 거예요. 박진영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송 패널로 계속 활동을 했잖아요. 그 당시 사건 있을 때. 현근택 변호사 혼자 진짜 추미애 대표님의 그 아들 문제를 계속 변호했고 저희는 또 방송에 나가서 계속 싸웠어요. 진짜 종편에서 매일 눈만 뜨면 그렇죠. 하루 추미애 종일 뭐 네, TV 조국 조선 그 채널에 있는 거 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당에서는 그 어떤 방어도 해주지 않았죠. 그러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논평 하나 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생각해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겪은 게 이제 추미애 대표 그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감정들이 조금 남아 있고 저도 사실은 그때 옆에서 지켜봤기 예. 때문에 그런 감정을 조금 알겠습니다. 공감하는 편이에요. 자, 어쨌건 지금 그 경선이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 굉장히 그런 어떤 공방들이 이제 아마 어떻게 해도 네거티브가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그 시점이긴 해요. 지금 현재 지금부터. 근데 충청권에서 분위기가 사실상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2위 주자가 1위 주자를 넘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에이 이번 경선 끝났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후보는 아마 중간에 사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이낙연 후보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그 지난주에 있었던 금요일 날 갤럽 조사 보니까 비호감도가 제일 높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이낙연 후보 비호감도 62, 윤석열 58, 이재명 50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확장성이 더 생겨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비호감도가 사실상 빅3 중엔 제일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짜 여론조사 결과대로 경선이 나오게 된다면 이낙연 후보는 어쩌면 중간에 기부업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주말에 계속 이제 시간이 늘 바빴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네거티브도 중단하고 논평방도 막 뜨거웠던 게 약간 지금 소강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박시영 대표가 쓴 위너 어떻게 만들어지나는 책을 막 읽었어요. 거기 보면 이 호감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호감도가 뭐냐? 결국 인기예요, 인기. 인기가 뭐냐고 보면 저희 이제 시어머님이 늘 그랬어요. 사람들 누구 보면 아유 긴 머리 있다. 이게 인기가 기가 흐르는 거거든요. 사람들에 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고, 그 호감을 느끼게 해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 정책 내용, 그리고 그가 가진 뭐 재능, 어떻게 그 계량화할 수 없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들.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닌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님, 예, 후보님은 호감도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선거 국면에 들어와서 지금도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캠프건 뭐 본인이건 중단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헤어날 수 없는 비호감도만 쌓은 거죠. 저는 이게 충청권에서 첫 번째 선거 결과에서 분명히 반영될 것이고 또 우리가 아는 그 충청도 분의 특유한 기질들 있잖아요. 겉으로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 본인들 마음을 내놓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는 다 중간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뭐 유의미한 등수가 안 되면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데 저는 이낙연 후보는 모르겠고 정세균 총리님, 정세균 후보 측에서 보면 지금 대전 뭐 충남 쪽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의미한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중간에 사퇴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결집을 또 어느 쪽으로 하거나 하는 변화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살짝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사태까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이재명 후보 장인이 충주잖아요. 충주. 예, 원래 충주가 충주랑 청주 합쳐진 데잖아요. 그러니까 충주가 오히려 더 진짜 오리지널 충청도가 충청도가 충주 청주 합쳐진 그렇죠. 이름이 분명히죠. 충주하고 아. 청주 합쳐진 거예요. 그만큼은 충주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중심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지역색을 나누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어찌 보면 비호감도가 높다는 거는 굉장히 의외죠. 근데 그 본인이 저는 뭐 자초했다고 봐요. 뭐 이번 네거티브뿐만 아니라 뭐 경선 불복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지 못했고, 지지자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지자들 갈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못 끊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원팀 군필 원팀 나왔을 때 확실하게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더라고요. 끊을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지지자들이 끊어야 될 기회가 있는데 확실히 발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그 친일 논란 황교익 그 지명자 나왔을 때도 나는 캠프에 별로 안 간다. 내가 한 말 아니다. 이래버리면 그건 완전 그럼 그 옆에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자주 안 가고 내가 한 말 아니니까 책임 없다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엄중한 건 좋은데 이제 본인이 어쨌든 책임지고 그건 내가 단도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우리 뭐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부적절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피해 가려고 하시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피해 가려고 그러고 쉬운 문제는 본인이 취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도자는 어려운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고 공은 이제 저 참모나 이런 사람한테 돌려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리더가 맞느냐.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런 걸 봐요.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캠프와 후보가 결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 캠프는 독하게 하면서 본인은 점잖은 그렇죠. 척 해버리면 그 이중성을 느끼는 건데, 저는 만약에 내가 이낙연 캠프에 있다면요 그런 전략 구상 안 했습니다. 이재명 품는 전략으로 갔어야 돼요. 이재명 후보 뭐 괜찮다 그 정도 논란이 무슨 뭐 정권 뭐 어쩌고 뭐 형수욕설 이런 거, 본인은 그런 이야기 안 하면서 캠프에서는 계속 공격하고 하다못해 최근에 그 황교익 씨 논란이라든지 무슨 쿠팡 화재 논란이라든지 하는 것도 그렇죠. 다 비슷한 맥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재명 품어버리고 괜찮은 후보다, 근데 내가 더 좋은 후보다, 이런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진짜 큰 문제인 거라고 생각해요. 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라는 자리 이제 결단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이끌어라, 그렇지 못하면 떠나라,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말이죠. 그런 것들처럼 이 본인이 캠프를 이끈다라고 이렇게 지도자로서 느낌을 보여줘야 되는데 회피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엣지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냐 보수냐라고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맺고 끊음의 분명함이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측면이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 이 비호감도 1위를 꾸준히 달렸던 분은 안철수였어요. 안철수 대표가 비호감도가 높았기 때문에 양자구도 단일화 국면에서 오세훈하고 단일화할 때 졌거든요. 그 이유가 되는 건데, 이 비호감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역으로 이런 측면도 존재합니다. 부채가 자산이듯이 비호감도도 자산이거든요. 비호감도가 높이면은 정치 생명이 길어집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가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퇴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제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객관적으로 이낙연 캠프를 보면 느끼는 느낌이 뭐가 있냐면,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변방, 주류 아니고 듣보자. 저러다가 말겠지. 우리가 진짜로 일종의 그 민주당의 특권 계급이야. 이런 느낌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상대를 제대로 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저러다 말겠지 뭐. 소위 말해서 좀 이런 표현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잡놈. 맞아요. 우리는 좀 럭셔리 요 느낌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선거 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구사하고 있는 게, 왜 이 벼랑 끝에 돌 요거 조금만 더 굴리면 밀으면 확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생각을 계속 상상을 하는 듯한 느낌을 저희한테 줬어요. 근데 안 떨어지잖아. 안 떨어지죠. 그럴수록 일반 국민들은 어떤 기분이냐면, 저런 이재명을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면 오히려 정권 교체하는 느낌이다라는 걸 그쪽에서 주고 있던, 그래서 외연 확장에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별 전과에도 계급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민주화운동, 5.18 운동은 막 이렇게 뭐 자랑하고 막 이러다가 본인 뭐 시민운동, 사실은 시민운동 하다가 한 거거든요. 시민운동 한 노동 것도 변호사 있는데, 하다가. 그런데 그 어쨌든 성남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한 거니까 별로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찌 보면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데
아니 뭐 5.18이나 아니면 이제 광주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쳐주는데 사실은 거기도 보면 막 화염병 집어던지고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막 그 경찰 때린 것도 있고 그런데 예. 사실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보면 조금 저도 이게 결국은 주류, 비주류, 그다음 변방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고들이 굉장히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스스로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예. 굉장히 내재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기억하시면은 그 변방의 그 느낌이 지금 이재명인데 맞아요. 지금 그렇죠. 그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걸 맞아요. 어떻게 뒤집냐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꼭 짚고 있는 거가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변방 비주류 이런 의식도 있지만은 민주당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강남 좌파적 성격을 가지면서 좌파는 안 되고 강남만 간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집권하고 나서부터 우리 역시 웰빙 정당 분위기로 바뀌면서 개혁성과 민중성 이런 것들이 없어져가는 경향이 저는 존재하고 네. 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귀족주의적 이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서 결론 내리도록 하고요.